각서에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나 니들 말대로 무당이다. 막말로 마음만 먹으면 니들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내가 진짜 그렇게 해줄까? 공짜로 부적도 태우고 굿도 해줄게. 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지금 현재 무당 일을 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철없는 20대에 나와서 성인이 되기까지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거든요. 남편도 본인의 피를 물려받은 딸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펄쩍뛸 정도로 좋아했죠. 그리고 딸 옆에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웃들이 딸 바보 하나 제대로 나왔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딸이 결혼할 때까지 무조건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자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편은 저희 애가 8살이 되던 무렵에 최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2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결국 딸이 10살이 되던 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남편은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집에 있는 어린 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빠가 꼭 옆에 붙어서 지켜줘야 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식장에 손잡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을 버릴 수 없다며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었죠. 저도 남편이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병을 꼭 이겨냈으면 했습니다. 이때 어린 딸이 제 팔을 붙잡으며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아빠 많이 아픈 거야? 이제 하늘 날아가는 거야?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렸고 저는 홀로 딸을 키우면서 살아야 했죠. 당시 남편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일가 친척이 하나 없었고 저에게 친정 언니가 하나 있긴 했지만 멀리 살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병으로 먼저 가고 딸과 둘이 남겨지게 되었을 때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죠. 솔직히 세상에 혼자만 남겨졌다면 외로움에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기에 서로를 의지하며 어떻게든 잘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멀리 보내고 난 후 마음을 추스릴 시간 없이 곧바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나가면서 딸을 키웠어요. 다행히 딸도 제가 힘든 상황에서 본인을 열심히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살면서 한 번도 속을 썩이는 날이 없었죠. 부모라면 다들 걱정하는 사춘기도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게다가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매 시험마다 상위권 성적에 상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인지 딸과 비슷한 연령대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식당 사장님은 항상 저를 부러워했죠. 영미 씨 딸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다면서 따로 학원도 안 보낸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나 진짜 부러워 죽겠어. 우리 진호는 전교 10등 안에만 들어도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할 텐데. 아무래도 저희 딸이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공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린애가 잠도 안 자고 맨날 문제집만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네요. 솔직히 저는 딸이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척척하니까 고맙기도 했지만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하나 못 보내주니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칸방에서 살았기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딸도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일찍부터 철이 들어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보내달라고 조르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죠. 게다가 식당 일이 늦은 시간에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시키지 않아도 간단한 집안일은 다 해놓아서 제가 따로 손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이런 천사 같은 딸이 저에게 찾아왔을까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학원은 보내주지 못했어도 나중에 대학교 학비만큼은 모두 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딸을 위해 힘들더라도 조금씩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생의 시련이 죽을 때까지 계속 들이닥친다고 하잖아요. 저는 딸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갔을 때부터 이유 모를 아픔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죠. 그냥 단순하게 편두통 같은 느낌이 아니라 몸을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혹시나 남편처럼 큰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큰 병원에도 가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의사 선생님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식당 사장님이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꺼내시더군요. 영미 씨,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점집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친척도 같은 증상 겪었는데 결국 신을 받았거든요. 내 말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친척 통해서 상담만 한번 받아봐요.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이라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게 저한테 와요? 기분 정말 나쁘니까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식당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갈 곳이 없어서 점집을 찾아가냐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식당 사장님은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면서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며 꼭 본인 친척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다녀오라고 하셨죠.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옛날에 TV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을 봤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인터넷에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았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식당 사장님 친척분이 그런 증상을 겪다가 결국 신을 받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왠지 모를 찜찜함이 생겼죠. 결국 저는 식당 사장님 말씀대로 소개를 받아 용하다는 점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었는데 정말로 무당이 되란 소리를 들으니 눈물부터 흐르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유명하다는 점집을 다 돌아다녀 보았는데 제가 신을 받지 않으면 딸이 위험한 일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너 그러다 제명에 못 산다. 어여 받들어 모시는 게 너를 위해서도 네 딸을 위해서도 좋은 게야. 고집 피우지 말고.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무당이 되었고 점집을 운영하면서 딸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무당으로 있으면서 딸을 키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죠. 저희 모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이나 시선은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무당일을 하면서 관련 영상을 제작해 올리게 된 후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점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을 할 때보다 생활의 여건이 훨씬 좋아지긴 했죠. 그러나 무당이 된 이후로 사람들이 대놓고 던지는 막말과 좋지 못한 시선에 힘이 들었습니다. 특히 딸은 제가 무당이 된 직후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한동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동요를 하게 되면 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티를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딸은 처음에만 힘들어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무당인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무당의 딸로 키우면서 엇나가기라도 할까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 다행히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잘 자라주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딸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내 가족이 무당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 저희 딸은 30대 중반의 여성이 되었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보니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시를 볼 때 패션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여 관련 학과로 입학을 시키게 되었죠. 그렇게 4년의 대학 생활을 보내고 난 후 딸은 패션 회사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며 살다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사위를 만나 3년 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착하고 성실하다는 딸의 말을 믿고 결혼 허락을 했죠. 사위가 집에 인사를 다녀간 이후 당연히 딸이 금방 결혼식을 올리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딸은 사위와 결혼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사돈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니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딸, 왜 그래? 오늘 사돈 집에 인사 간다고 하더니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마음 아프게 왜 울면서 들어와? 시어머니가 엄마 무당하는 거 알고 결혼을 반대하셔. 소름이 끼쳐서 도저히 결혼 허락 못 하시겠대. 나 이제 어떡해? 준민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사돈이 결혼 반대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서럽게 울고 있는 딸을 안아주며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딸이 괜히 제 직업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딸의 결혼 반대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날 저녁 사위가 집에 찾아왔더군요. 장모님, 다이한테 얘기 듣고 걱정이 많으셨죠?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심하게 반대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부모님을 설득해 볼게요. 아니야. 괜히 내 직업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시간을 겪는 것 같아 내가 미안하네. 다혜는 내가 잘 달래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이서방,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심란했는데 사위가 이렇게 찾아와 안사돈을 본인이 설득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딸도 사위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운전박대를 당해도 매일같이 사돈집에 찾아갔어요.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니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친정언니가 운영하고 있는 자연산 버섯 농지에서 송이버섯이랑 표고버섯을 구매해서 딸 손에 들려보냈죠.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마음이 풀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친정언니에게 좋은 걸로만 골라달라고 여러 번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버섯을 들려보내던 그날 딸은 오랜만에 활짝 웃으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우리 둘 결혼 허락하셨어. 이제 준민이가 엄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거 보고 마음이 풀리신 것 같다고 하더라. 오늘 선물로 드린 버섯도 맛있게 먹겠다면서 고맙다고 전해달라셔. 그래? 정말로 허락하신 거 맞아? 엄마 때문에 네가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딸의 일로 며칠간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결혼 허락을 받았다니 너무 다행이었죠. 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동안 사위가 사돈을 설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 듯 보였습니다. 안사돈에게 제가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무당이라는 직업만 가지고 있을 뿐 너무 나쁘게 볼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군요. 업로드하는 영상이 인기가 좋아 돈을 잘 벌고 있고 운영하는 점집도 매달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손님이 많다면서 좋은 점을 계속 이야기했다고 했죠. 게다가 이번에 딸이 찾아갔을 때 이모가 판매하는 자연산 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이라며 선물로 드리니까 이거 비싼 버섯 아니냐고 이모가 농장을 하고 계셨냐면서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덕분에 딸은 사위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 상견례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 직업 때문에 반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고 갈까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면서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참석해보니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무당이라는 직업에 편견이 많다 보니 애들 결혼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준민이가 다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둘이 오랫동안 만나왔다고 하니 앞으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보시죠. 네, 충분히 편견 가지실 수 있죠. 힘드셨을 텐데 마음을 바꿔 제 딸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준민이를 제 아들이라고 여기며 잘 해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저의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올 순 없었죠. 하지만 안사돈이 이미 두 사람을 허락하기로 마음을 바꾸어서 그런 것인지 생각했던 것만큼 까탈스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상견례를 무사히 마친 후 약 3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신혼집을 차려 살게 되었어요. 사위가 종종 혼자 했어야 하는 딸을 배려해서 일부러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선택했던 것이었죠. 사위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시공자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다 보니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홀로 있을 딸이 걱정되었나 봐요. 사위는 출장을 가야 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해서 딸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죠. 장모님, 제가 내일 시공이 생겨서 2주일간 부산에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은데 다이가 집에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자주 들여다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다이가 애기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이서방도 일하느라고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고 고생이 많네. 다이는 내가 들여다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히 잘 갔다 와. 저는 사위의 부탁에 딸 신혼집을 자주 찾아가 함께 밥을 해서 먹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쇼핑도 하며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창 신혼생활을 즐겨야 할 시기에 외롭기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딸을 들여다보고 잘 챙겨주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제 앞에서 힘든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점점 말라가고 얼굴에 그림자가 보이니 엄마로서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이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빼빼 마른 거 보니까 밥도 잘 안 챙겨 먹나 보네. 엄마 걱정되게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놔봐. 뭐가 말랐다고 그래. 엄마 올 때마다 과식하는데. 별다른 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몇 번이나 왜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되돌아오는 말은 항상 별일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엄마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딸은 항상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하고 점점 말라만 가는 게 확실히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딸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황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에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사업의 상황은 좋지 않고 사위랑 자주 떨어져 있다 보니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해 우울증이 찾아온 듯 보였죠. 저는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를 해 이것저것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다이가 요즘 사업도 잘 안 풀리고 매일 집에 틀어박혀 있어서 그런지 우울증이 온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이서방이 전화도 자주 해주고 가끔 오면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데이트 좀 해주면 안 될까? 네, 장모님. 제가 다이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공도 거의 끝나서 아마 주말에 집에 갈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데이트하면서 다이 기분 풀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이가 와서 딸 기분을 풀어주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 싶었죠. 그러나 사이가 와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이려고 하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위는 꽤 심각한 상황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잡혀있던 시공일도 미루고 2주 정도를 딸 옆에 붙어서 진땀을 뺐죠. 저는 그런 사위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위도 고된 시공일에 삐쩍 말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몸보신이 가능하도록 장어탕 같은 보양식을 해서 먹이고 딸에게 줄 보약을 지으며 사위가 먹을 녹용도 같이 해서 보내주었죠. 그래도 1, 2주가 지나자 딸은 사위의 노력을 알아주었던 것인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의 상태가 괜찮아지자 사위는 2주 만에 미뤄뒀던 시공을 하기 위해 다시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죠. 하지만 출장을 가서도 마음이 쓰였던 것인지 바쁜 와중에도 딸에게 매일 전화를 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용돈을 보내주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인데 괜히 제가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위가 너무 고맙고 예뻤습니다. 사소한 것도 잘 챙기는 사위를 보면서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위가 다녀간 이후 딸은 6개월 정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죠. 마음 정리가 된 것인지 쇼핑몰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하려 나서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났을 때 또다시 문제가 터지게 되었죠. 한창 손님들이 점을 봐주고 있을 때 딸이 아프다면서 집에 와줄 수 있겠냐고 전화가 왔거든요. 저는 일단 눈앞에 앉아 계시는 손님들의 점을 빠르게 봐드린 후 곧바로 딸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딸은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더군요. 물어보니까 식사도 못했다고 하기에 급하게 죽을 끓여서 딸을 먹이려고 했죠. 그런데 딸이 죽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저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무당일 그만하면 안 돼? 이제 나도 다 커서 결혼까지 했는데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어떻게든 용돈 넉넉하게 줄 테니까 엄마도 일 그만두고 쉬면 안 될까?
딸, 왜 그래? 무당을 쉽게 관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엄마가 무당인 것 때문에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알려줘, 저는 무당일을 관두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무당일은 제가 10년이 넘도록 해오던 일이고 딸도 살면서 엄마가 이 일을 하는 게 싫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엄마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시선을 겪어야 하니까 조금 불편해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 섞인 말을 들어왔어도 제 앞에서 티를 내거나 울진 않았어요. 그래서 애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한동안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무당이라는 거 가지고 시댁 식구들이 자꾸 힘들게 해. 특히 아가씨는 괜히 무당 집안 딸을 들여놓아서 집안에 불운이 끼는 것 같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괴롭히고 배제시켜. 뭐라고? 사돈집에서 나 무당일 하는 거 모르고 결혼시킨 거 아니잖아. 대체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들은 결혼 초반에도 은근히 딸을 배제시키는 모습에 있었다고 했어요. 집에 사위가 없으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괜히 중요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핑계를 대놓 오지 말라고 했다 했죠. 그리고 한 번은 안 사돈 생신이 있어서 딸이 케이크랑 선물을 들고 갔었는데 그 집 식구들이 문전박대를 하면서 사위에게는 대충 아프다 핑계대고 오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딸은 그런 거짓말이 사위에게 통하겠냐고 하면서 집에 들여보내달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사위에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사위와 크게 한바탕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이뿐만 아니라 저에게 울며불며 무당일을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했던 날에는 안사돈에게 전화가 와서 막말까지 들어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모임 나갔다가 무슨 꼴을 당하고 온 줄 알아? 네 엄마랑 내가 사돈이라는 게 동네 아줌마들에게 알려져서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며느리도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부적값 굳겠네. 내가 이딴 소리나 듣고 앉아있어야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엄마가 무당인 것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 안사돈은 딸에게 아주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사위가 끝까지 결혼을 해야겠다고 우기니까 마지못해 시켰는데 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윽박을 질렀다고 했죠. 사돈처녀도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패가망신한다더니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은근히 보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돈이 무당이라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며 제가 무당일을 그만두게 하라고 시켰다 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무당일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많이 느꼈고 여러 오해를 받아왔지만 이번 일만큼 마음이 아픈 적은 없었죠. 할 수만 있다면 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일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만두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자식 때문에 큰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인데 괜히 제가 이제 와서 일을 그만두면 정말로 딸에게 큰일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일단 기다려봐. 엄마가 잘 해결해 볼 테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엄마만 믿어. 그래서 저는 일단 딸을 달래놓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한 후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딸의 이야기가 계속 머리에 맴돌아 잠이 전혀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잠을 포기한 후 이 문제에 대해 밤새 고민을 하게 되었죠. 소중한 딸이 그동안 제 직업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 했다는 게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제가 무당일을 하는 게 원인이니 쫓아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쫓아가서 왜 그랬냐 따져 묻는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사돈집에 찾아가서 난리를 친다면 앞으로 딸만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사돈에게 잘 보여 마음을 풀어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방법을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뭘 드리지 고민을 하다가
딸이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할 때 손에 들려보낸 송이버섯이랑 표고버섯이 생각났어요. 안사돈이 상견례를 할 때 송이버섯과 표고버섯 너무 잘 먹었다고 자연산이라 그런지 맛과 향이 끝내줬다면서 너무 잘 드셨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친정언니에게 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을 구매하여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족이니 싸게 준다고 해도 고급 버섯이라 가격은 높았지만 안사돈께서 지난번에 좋아하셨으니 이번에도 선물을 받고 마음이 풀리셨으면 했어요. 언니, 내가 무당인 것 때문에 안사돈 심기가 안 좋으셔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송이버섯이랑 표고버섯 세트 좀 구매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상태 좋은 것들로 해서 부탁해. 아이고, 내가 버섯을 파는 사람인데 보내줄 수 있지. 최상품으로만 골라서 보내줄게. 그리고 이번에 송이버섯 꿀도 출시를 해서 한 세트 같이 보내줄 테니까 잘해서 보내드려. 저는 곧바로 친정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하며 버섯 세트 좀 보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여러 번 좋은 걸로만 골라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사정을 모두 듣고 나서 걱정이 되었던 것인지 송이버섯 꿀도 얼마 전에 나왔다며 한 세트 같이 보내줄 테니 정성을 담아 보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언니에게 버섯 세트랑 꿀을 받아 딸 좀 잘 봐달라는 식으로 편지를 써서 사돈 집 앞에 놓고 왔죠. 그런데 사돈은 버섯과 꿀을 받았을 텐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사실 선물을 받고 나서 잘 먹겠다는 전화 한 통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딸에게 선물 받고 안 사돈 마음이 풀리셨냐고 따로 물어봐야 하나 싶었죠. 그러나 저의 일로 마음이 복잡한 딸에게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쉽사리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이 있겠지 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선물을 받았다는 말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제 속만 타들어갔죠. 하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 이리저리 눈치만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반응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딸은 더 이상 저에게 무당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또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일도 없었죠. 무엇보다 딸은 지난날처럼 힘들어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돈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았나는 짐작을 했어요. 별다른 말은 없어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딸이 갑자기 저에게 급히 연락을 해왔죠. 엄마, 나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돈 좀 해줄 수 있어? 왜 그런지는 묻지 말고 빌려줘. 내가 여유되는 대로 바로 갚을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생활비가 없다니. 이서방 계속 출장 다니고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딸은 왜 생활비가 없는 거냐고 하는 저의 질문에 자꾸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자세히 묻지 말고 그냥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딸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일단 알겠다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이상한 게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대출을 받거나 사고라도 쳐서 지금 생활비가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유는 들어보자는 생각에 곧장 딸의 집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집안에 온갖 미납 고지서가 널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 이게 뭐냐고 네가 이렇게 될 동안 사위는 뭐 하고 있었던 거냐며 울부짖었죠. 그랬더니 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왜 왔냐고 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사실 제가 가까이 살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종종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딸이 몇 달 동안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더라고요.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상태가 안 좋은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죠. 저희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왜 돈이 없는 거냐고 물었고 딸은 조심스럽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었죠. 그게 사실 지금 준민이한테 몇 달째 생활비를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신혼집 대출금이랑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카드값이 계속 밀려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아니 이서방은 왜 생활비를 안 줘?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돈이 없을 리가 없는데 며칠 전에도 강원도에 시공했다고 하면서 갔잖아. 그리고 너도 돈을 벌고 있는데 미납금이 생길 정도로 돈이 없어? 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위는 쉬지 않고 집과 지방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으며 딸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쇼핑몰은 예전만큼 광고를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 매출이 150만 원 정도로 줄었고 그 돈은 모두 들어오는 대로 자동차 할부금이나 대출 상환금을 갚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갚아도 매달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미납금은 쌓이다 보니 혼자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너 혼자 감당하려고 그래? 이서방은 대체 뭐 하길래 집 사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렇게 독촉이 오는 상황에 이서방한테 생활 빨리 보내달라고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은 돈을 보내줄 생각조차 안 하는데 맨날 시공값을 받으면 주겠다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단 말이야. 딸은 본인도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인테리어 업계가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위가 금방 보내주겠지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나 사위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시공비를 받지 못했다며 돈을 한 푼도 보내오지 않았고 쇼핑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해결을 하던지 돈을 빌려서 해결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딸은 친구들에게도 부탁을 해보고 사돈에게도 찾아가 봤다고 했어요. 저에게도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까 했었지만 친정에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죠. 처음에 몇몇 친구들은 도움을 주기도 했었지만 한두 달이 아니다 보니 나중에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안사돈을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돈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을 해보니 안사돈이 외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사돈도 사위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다고 해요. 게다가 전화 내용은 더 기가 막혔다고 했죠. 나 오늘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쇼핑했잖아. 아들 하나 잘 키워놓으니 명품도 걸쳐보고 너무 기분이 좋다. 요즘 우리 아들 잘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 덕분에 나만 호사 누리게 생겼지 뭐야. 딸은 안사돈 뒤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본인에게만 생활비를 안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안사돈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고 딸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졌고 네가 여기를 왜 오냐고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빨리 가라면서 아주 난리를 쳤다고 했죠. 딸은 전화통화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정말로 사위가 돈을 줘서 명품 가방을 산 게 맞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네가 그걸 왜 신경 쓰냐면서 빨리 가라며 등을 떠밀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확실하게 확인 후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고 했죠. 그러나 안사돈은 힘을 사용해 옷을 잡아 억지로 끌어냈고 그대로 딸은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안사돈은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잡아타고 올라가 문을 잠근 채 무당 딸은 발도 들이면 안 된다며 문전박대를 했다고 했죠. 결국 딸은 말을 꺼내보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되어 건물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봐도 연결이 안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는데 우편함에는 또 대출금 원금 상환과 카드값을 갚으라는 내용의 고지서가 와 있었다고 했죠. 그걸 보고 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일단 저는 급한 불부터 꺼줘야겠다는 생각에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딸에게 보내주었죠. 다이야, 일단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 보내줄 테니까 우선 이걸로 급한 거부터 갚아. 그리고 너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엄마가 집으로 배달이라도 시켜줄게. 그거 먹고 한숨 자고 있어. 엄마한테는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미안해. 저는 엉엉 우는 딸을 달래주고 나오고 싶었지만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사이와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우는 딸을 무시하고 나왔죠.
그렇게 저는 신혼집을 나오자마자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고 했으니 제 전화도 무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딸 전화는 피한다더니 제 전화는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 연결이 되자마자 욕을 한 바가지 해주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칠 생각이었죠. 그러나 목소리를 들어보니 이미 잔뜩 취했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 전화를 대리기사인 줄 착각하고 받은 것 같았어요. 사위는 전화 연결이 되자마자 대리기사가 그렇게 꾸물거림 되겠냐고 10분 안에 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서슴없이 했죠. 저는 기가 막혔지만 일단 최대한 침착하게 지금 어디냐고 만나서 나랑 얘기 좀 하자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가 왜 본인 외에 다른 여자랑 전화를 하고 앉아있냐며 성질을 빡 내더니 사위 전화를 바꿔받는 거예요. 저기 제가 전화 주인이랑 괜히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다시 좀 바꿔주시겠어요? 저기요. 그쪽이 뭔데 우리 오빠 전화를 바꾸라 말아요? 보니까 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린 남자랑 노니까 좋아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별빛 술집으로 직접 와서 제 눈앞에서 얘기해요. 사위의 전화를 바꿔받은 여자는 술집 이름을 말해주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죠. 대체 그 술집이 어디 있는 건지 휴대폰으로 찾아봤더니 동네에 번화가에 있더라고요. 그동안 출장을 가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동네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집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였던 것은 사위가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술집이 그다지 큰 편이 아니어서 한눈에 사위를 찾을 수 있었고 방으로 들어가니 가관이었습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위와 같이 있는 여자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아마도 사위에게 휴대폰을 빼앗아 저와 통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장이라고 하는 술집 여자인 듯 보였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증거물을 남겨놔야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차오르는 분노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고 나서 사위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을 째려보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눈치를 챘던 것인지 저를 보며 피식하고 웃더니 얼른 방 잡아 들어가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고 곧바로 사위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위와 술집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내 딸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저런 불려시 같은 여자랑 놀아난 거냐고 하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며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사위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반말과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있는 대로 성질을 냈죠. 아, 이거 안 놔? 이 늑다리가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난리야? 그리고 내가 왜 네 딸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아, 머리채 그만 잡고 놓으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뭐? 늑다리? 네가 술을 먹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구나. 오늘 내가 내 딸 몫까지 다 갚아줄 거야. 어디 끝장 한번 내보자고. 내가 오늘 너한테 지옥의 맛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줄게. 저는 더 세게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어요. 그랬더니 사위는 머리채를 잡힌 채로 경찰을 부르겠다느니 집에 가서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뱉어냈죠. 더 열이 받아서 머리채 멱살까지 잡히는 대로 잡았어요. 그러자 사위의 돈에 눈이 돌아간 술집 여자는 힘을 써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내 손을 뿌리쳤고 곧바로 사위 멱살을 잡고 있던 반대쪽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불려시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사위를 잡고 일으켜 일부러 제 눈앞에서 사위를 감싸 안으며 내 남자한테 껄떡대지 말고 당장 본인 술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죠. 그러면서 노인네가 와서 난리칠 정도로 본인 가게가 쓰레기급의 술집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바람까지 피우고 대체 뭐가 이렇게 당당한 것인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 딸을 위해서라도 이런 꼴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불려시를 밀치고 사위 멱살을 잡은 채 곧장 사돈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에게 전화해서 보여줄 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사돈집으로 오면 된다고 통보를 했죠. 저의 말에 딸은 굉장히 당황한 듯 보이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멱살이 잡혀 집으로 가는 와중에도 정신이 나간 망아지처럼 아주 날뛰더군요. 막말에 손가락질까지 아주 가관이 아니었죠.
마음 같아서는 길바닥에 그냥 던져버리고 가고 싶었는데 이 꼴을 사돈집에 보여주고 제대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위의 멱살을 잡아 끌고 사돈집 앞에 도착했고 저는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죠. 그러자 사돈 처녀가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멱살을 잡혀 들어온 사위를 보고 귀한 동생한테 무슨 짓이냐며 아주 날뛰었어요. 지금 누구 멱살을 잡고 오는 거야? 이 아줌마가 예의를 밥 말아먹었나?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밤 12시가 넘었어. 아니 어딜 기어들어가 아줌마 거기 안 서? 지금 그쪽이 헛소리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술에 떡이 된 네 동생 챙기든지 말든지 하고 나 안으로 들어가게 비켜. 저는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위를 사돈처녀에게 억지로 밀어넣고 막무가내로 집 안에 들어갔어요. 안사돈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짓이냐면서 큰 소리를 쳤고 사돈처녀는 상황 파악을 못한 건지 제가 사위 멱살을 잡고 왔다며 방방 뛰면서 난리를 쳤죠. 그 말에 안사돈은 누구 멱살을 잡고 오는 거냐고 똑같이 당해보라면서 저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저는 안사돈의 손에 뿌리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사위가 술집에서 저지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사진을 봐놓고도 신경조차 안 쓰더군요. 지금 이거 보여주려고 이 시간에 쳐들어온 거예요? 남자가 살면서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바람 한 번 안 펴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막말로 당신 딸 볼 것도 없는데 차라리 술집 하는 여자가 낫지. 뭐라고요? 남자가 살면서 실수 좀 할 수 있다고? 당신 같으면 그 꼴 보고 참을 수 있어? 당신 딸이 결혼해서 사위가 이딴 짓거리를 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내 딸 불쌍해서라도 그냥 참고 못 넘어가. 그들은 사진을 보고도 살면서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남자가 어디 있냐며 사위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오히려 술집하는 여자가 제 딸보다 낫다는 소리도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입장 바꿔 생각 좀 해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한바탕 큰 소리가 오고 가는 중에 딸이 사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말 없이 사위가 술집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저희 딸도 눈이 뒤집어져서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위에게 다가가 소파에 있던 방석을 던지며 그동안 이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소파에서 퍼질러 자고 있던 사위는 벌떡 일어나더니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고 나가라고 오히려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결국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생활비 한 푼 안 보내주면서 출장 갔다고 거짓말을 친 것도 모자라 술집 여자랑 바람까지 난 남자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보낼 테니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며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끌고 사돈집에서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안사돈이 사돈처녀를 보면서 저희 무녀가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죠.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면서요. 그러면서 아직 얘기 안 끝났으니 제대로 마무리 짓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여기서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냐고 우리 가볼 테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돈처녀는 또다시 헛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옳게 우리 준민이랑 이혼하고 싶으면 각서 쓰고 위자료 내놓고 가. 따지고 보면 옳게 엄마가 무당이라 나쁜 운이 들어와 내 동생이 이혼남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자료는 받아야 되겠다. 뭐라고요? 무슨 위자료요? 그게 왜 우리 엄마 탓이에요? 저기 술에 취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준민이 술집 여자랑 바람난 탓이지. 괜히 멀쩡한 사람 잡지 마세요. 딸은 사돈처녀의 말에 발끈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어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위자료는 그렇다 치고 각서는 대체 뭐냐고 따지고 물었죠. 그랬더니 안사돈은 제 딸이 이혼하고 나가면 어떤 불운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제가 무당이니 못된 마음을 먹고 본인들에게 나쁜 짓을 할지 누가 아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본인 집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혹시라도 이혼 후에 나쁜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적으면 된다 했죠. 그들의 말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와중에 사돈처녀는 이참에 모든 걸 다 해결하자면서 방에 들어가 종이 한 장과 볼펜 하나를 가지고 나와 딸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돈처녀 행동에 경멸의 눈빛을 하고 쳐다보았죠. 그러자 사돈처녀는 직접 쓰지 못하겠다면 본인이 대신 써주겠다며 신나게 쓰더니 사인만 하라면서 다시 딸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도저히 참지 못했고 곧장 그들의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쳤죠. 닥서의 위자료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래, 나 니들 말대로 무당이다. 막말로 마음만 먹으면 니들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내가 진짜 그렇게 해줄까? 공짜로 부적도 태우고 굿도 해줄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젠 하다하다 무당짓으로 협박까지 해? 당장 내 머리에서 손 안 떼. 당신 딸이랑 조용히 각서에 사인하고 위자료 내놓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진짜로 그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저런 못된 사람들 밑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났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세차게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딸도 막무가내 행동과 폭언의 열이 받을 대로 받았는지 사돈처녀가 내민 각서 종이를 박박 찢더니 그들 눈앞에 뿌리며 니들이나 각서 많이 쓰라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머리채를 잡고 있다가 저는 당신들이 각서니 위자료니 헛소리를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서 이혼시킬 거라고 이딴 집에 더는 가족으로 둘 수 없다고 하면서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와버렸죠. 저는 사위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고 나서 마음 약한 딸이 울고불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애초에 생활비 문제를 겪으면서 이혼할 생각이 있었다면서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못된 인간들과 가족으로 사느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딸의 집에서 자고 일어나 아침밥이라도 제대로 차려줘야지 싶어 이른 시간부터 요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아무래도 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방으로 들어가 전화가 왔다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힘겹게 일어나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편하게 통화를 할 수 있게 방을 나오려고 했죠. 그런데 딸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더니 아침부터 큰 소리를 내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 사람 전화야. 지 누나랑 엄마한테 어제 일 들었다면서 각서 쓰고 위자료 주면 합의이혼 해주겠다고 하네? 그 집구석은 끝까지 그 소리를 하네. 다이야, 내가 너한테 이서방 바람 피운 증거물 줄 테니까 너 당장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이혼소송 준비해. 딸은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라는 말을 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후 이혼소송을 걸고 들어왔죠.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니 미납금이 생긴 서류들이랑 생활비를 안 줬다는 통장 내역, 그리고 바람 피웠다는 증거물을 잘 챙겨놓으라고 했다더군요. 이 모든 게 가정일에 소홀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바람 피운 것은 이혼의 주된 이유였기에 법원에서 사위를 유책 배우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합니다. 딸은 변호사를 만나고 들어와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증거물을 가득 확보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혼 재판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딸은 변호사와 2차 미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 준비라면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다고 했죠. 몇 달 전에 사위랑 사돈처녀가 코인을 하려고 사채를 빌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코인은 폭락을 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불어나는 사채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생활비를 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들도 자식이라고 안사돈에게는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나 봐요. 없는 와중에도 꾸역꾸역 용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시공비는 모두 사채업자들에게 주면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부탁했고요. 하지만 사위가 주는 시공비만으로는 한참 모자랐고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사채업자들이 딸의 집과 사돈 집에 쫓아간 것 같았죠. 딸에게 이야기를 듣고 혹시 사채업자들이 해코지를 하지 않았나 싶어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사위 대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는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을 밝히니까 똥발봤다고 하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돈집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듯 보였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가고 마음이 많이 급했는지 그들이 무당집에 찾아왔죠. 저는 니들이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장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알아봐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서 왔어요. 이유는 100번이고 더 해줄 수 있는데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신혼집 팔아서 사채 갚게 다이 설득해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돈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애들 이혼하기 전이라 아직까지 가족으로 엮여 있고 이웃사촌이니 신분은 확실하니까 돈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애절하게 부탁을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니들이 딸을 힘들게 했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면서 마음 같아서는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 일은 한치 앞 모르는 거라면서 니들이 나랑 딸 몰래 도망가 숨어버릴지 누가 아냐고 하며 무당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들은 제 옷을 붙들고 그 돈이 없으면 식구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아 죽는다면서 딸의 신혼집이 마지막 희망이니 제발 설득 좀 해달라며 울고불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도 꼴보기가 싫어서 직원을 시켜 그들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웃 딸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로 신혼집을 가져오게 되었죠. 이혼 후 그들은 몇 번이나 딸에게 찾아가서 집 팔아 한 번만 도와달라며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도 그들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했죠.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동네에서 도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결국 전 사위네 집이 돈을 못 갚고 쫄딱 망했다고 하더군요.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돈 달라며 협박을 하다가 끝까지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같이 죽자고 경찰에 신고한 듯 보였죠. 그로 인해 우애 좋은 남매는 돈을 갚지 못해 나란히 재판 전 철창에 갇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갇혀있는 전 사위에게 찾아갔어요. 그렇게나 딸을 힘들게 했는데 갇혀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장모님이 여긴 왜? 설마 저 갇혀있는 거 알고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왜? 나는 단지 꿈에서 네가 철창 안에 있는 거 보고 진짜인지 확인하러 온 거야. 설마 했는데 진짜네. 어쩌냐, 내가 꿈에서 봤는데 너 한 번 들어가면 청춘 다 바치고 나오겠더라. 그리고 옥살이 시작하면 많이 괴로울 테니 마음 다 잡고 가라. 저는 일부러 꿈에서 봤다며 거짓말을 쳤죠. 그랬더니 전 사위 얼굴이 급격하게 창백해지며 정말이냐고 나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서 덜덜 떨더라고요.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며 애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갇혀있는 전 사위에게 그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좀 무서워도 맞춰서 잘 살아보라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며 손을 흔들어주고 밖으로 나왔죠. 마지막까지 한 방을 먹여주니 너무 속이 시원하더군요. 제 딸은 이혼 후 신혼집을 팔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긴 목돈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모두 투자를 했죠. 이혼 후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멀쩡하고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생기가 돋더군요.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디자인한 옷을 홈쇼핑에서 팔아보고 싶어서 제안을 했더니 방송 한번 해보자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죠. 신나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요즘 일이 잘 되어서 그런지 딸은 자주 웃더라고요. 불행이 한 차례 지나갔으니 금방 행복도 오려나 봐요. 저는 무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다. 제 또래의 여러분과 같이 그저 딸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엄마일 뿐입니다. 애청자님들께서도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금방 행복이 다가올 테니 너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저희 딸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 글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기막히고 놀라운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